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판을 읽는 고수 이정현 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저 이재명 후보가 아주 이제 급했나요? 선대위도 이제 확 다시 완전 혁신이라고 그럴까 싹 바꿔버렸네요. 예, 예. 제가 그 동안에 네. 한 37년을 정치를 하면서 많은 선거를 왔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하는 동안에 네. 선거의 그 여러 가지 체제나 시스템이나 또는 로고나 뭐 그 브랜카드나 이런 걸 자주 바꾼 사람들 있잖아요. 네. 거의 다 떨어져요. 아니 그냥 100% 떨어져요. 아 그래요? 뭐라자면은 이미 이제 중심을 잃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뭐 선대위 체제를 이재명 체제로 이렇게 바꿨다라고 네. 뉴스가 나온 걸 딱 보면서 저기 콩가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콩가루 선대위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다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모든 당무의 우선권이 후보에게 다 주어지거든요. 그렇죠. 이미 주어졌어요. 좋죠, 뭐. 예. 이미 주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해왔어. 근데 그걸 굳이 강조를 해갖고 주어진 권한을 다시 이렇게 주겠다라고 얘기한 얘기는 안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만 원팀이지. 역으로. 그렇죠. 원팀이 말만 원팀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허수아비였고 그 동안에는 이제 허상이었다는 거죠.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냥 설령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당은 헌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그걸 그대로 쭉 지켜오면서 보완을 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조용하게 티 안 내게. 사실 윤석열 체제도 마찬가지지만 대선의 선대위는요.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변화가 생겨요. 말하자면 변화가 생긴다면 보완이 돼요. 보강이 돼요. 보강이. 예. 초반에는 이렇게 출범했고 그다음에 더 지지자들이 늘어나거나 필요성이 있을 때 더 늘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되거나 또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더 늘리고 기존 선대위는 당헌대로 후보 중심으로 딱 되어 있고 넓혀가게 돼 있는데 이재명이 굳이 언론에 대고 대대적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체제로 뭉쳐야 된다. 그렇게 간다. 또 뭐 원내대표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뭐 당대표는 아무것도 안 오고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는 콩가루였다는 얘기고 뭐 콩가루가 뭉쳐봤자 콩가루 되겠어요? 콩가루란 걸 자임한 거가 되는 거는 그렇죠. 자기가 지금 광고를 한 거죠. 국민 앞에 선전을 하고 알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더 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였는데 지금서부터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꾸겠다. 민주당까지 그냥 아주 그냥 싹 그래서 좀 무시하는 발언인가 이랬더니 그게 아니구만요. 첫째는 콩가루 집안이었다는 것을 입증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게 더 악화시켰다고 봐요. 말하자면은 어떤 정당도 이제는 카리스마로 되는 정당이 아닙니다. 어떤 정당도 이제 누구가 한 사람이 장악을 한 그런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도 맞지 않아요. 그런 수직적인 시스템보다는 이제는 무조건 수평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저는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 히틀러의 민주당이다? 아니면은 뭐 스탈린의 민주당이다? 김정은의 민주당이라고 변하는 거야? 아주 가네 가. 그쪽 방향으로 가네. 그게 뭡니까? 독점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게 독선이고 독주고. 그게 바로 독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 지금 장난하나 정치적인 표현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다. 아니 성남시장 겨우 성남시장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는 뭐 하여튼 그 바람으로 대권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그때 바람 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 제대로 된 당직이나 어떤 국회의원직이나 뭐 제대로 된 그런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이제 뭐 정말 너무 정신이 없고 뭐 이렇게 이제 몰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별 일을 다 하는구나. 어떻게 독재 선언을 해? 이재명 독주 선언, 독점 선언을 해? 민주당이 언제부터 이재명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됐어? 완전히 수평이 아닌 수직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거꾸로 가는구나. 아 이게 저 이재명의 몰락이 아니라 이제 좌편향 급진 과격 세력들 좌편향 그동안에 정말 그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 맞지 않은 방향으로 갔던 저 사람들의 끝이 저렇게 끝나가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끝을 보는 거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끝도 있지만 지금 대장동 수사가 뭐 지금 40매독인 나온 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끝으로 이제 가니까 그냥 불안 초조에게 마지막 승부수를 아무거나 막 던지다 보니까 지금 막 여기까지 던지는 건데 같이 동반이 이제 끝을 향해 몰락가는구만요. 조금 제가 조금 오바를 하자면 예. 대선 패배 선언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대선 패배 선언. 어쨌든 뭐 그리고 저는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갑자기 저렇게 당연히 당규상으로 후보 위주로 해서 당이 장악돼야 되는데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뭐 이재명을 하나로 뭉친다고 막 그 힘을 과시를 하고 예. 오바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딱 들었냐면은 저 검찰에 대한 메시지구나.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에게 말하자면 이제는 좀 방향이 바뀌었구나. 엄청나게 이제 그냥 본래 검찰대로 말하자면 정치 검찰 말고 원래 검찰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구나. 그래서 저것은 우선은 뭐 국민은 고사하고 또 야당에 대한 어떤 대선의 선거 과정에서 대결은 고사하고 지금 검찰에 대한 메시지 우리 안 죽었어 하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구석에 몰린 그런 그 어떤 주의 마지막 발악 뭐 이런 식으로 검찰에 대한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이게. 예. 그러면 그만큼 이제 수사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지금 그렇죠. 검찰도 또 뒤지다 보면은 진짜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나와버리거나 진술이 나와버리거나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수사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압박을 가해 오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정말 마지막 발버둥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지 않을 민주당의 많은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조용하게 근다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재명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뭔가 또 다른 자꾸 상상과 의심을 가게 해요. 왜 이재명이 앞에 저 사람들이 작아지는 거지? 김수희 노래도 아닌데 왜 이재명 앞에서 그렇게 작아지는 거지? 그럼 뭔가 그런 커넥션이 사람들이 있나? 아닌 사람들인데 왜 저러지? 뭐 커넥션이 있나? 하여튼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저는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쪽은 지금 자꾸 지난번에 제가 돈봉에 빠진 사람 못 나오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이게 개선이 되고 더 나아지고 이렇게 돌파가 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허우적대고 있으면서 점차 기력이 빠져가고 마지막 그런 그 벌버둥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뭐 살짝 암시를 해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당 대표라든지 당의 주류들이 뭔가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뭐 대장동 사태에 이재명이 수사가 제대로 들어가면은 자기들도 자유롭지 못한 뭔가 얽혀져 있는 게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글쎄 저는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었던 민주당에 난다 긴다 하는 인물들이 의외로 침묵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제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한 소리 좀 회초리를 든 것도 아니고 하는 걸 보면 갑자기 무슨 약 먹은 것처럼 그렇게 조용할 수가 있는가? 뭔가 의심, 뭔가 그 의심을 하게 하는 그런 느낌도 줘요. 그러게요. 그건 좀 우리가 더 며칠 더 지켜보고요. 그럼 뭔가 이제 또 나오겠죠. 어저께 이제 뭐 국민과의 대화인가 팬미팅인가 그 문재인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유 그걸 어떻게 봐요? 솔직히요. 제가 참 정치하는 사람이고 참 저도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요. 그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 1분 이상을 본다는 것은요. 저한테는 너무 큰 고통이고 고역이고
말하자면 정말 도저히 왜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싶을 정도에 1분을 못 보겠어요. 1분을. 진짜. 너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거짓말하고 과장되고 축소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그 정상적인 그런 정신적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봐요. 저도 그 뭐 보지는 안 했지만은 이렇게 그 포털이나 이런데 뉴스 검색하다 보면 예.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은 저는 뭐 그분이 이제 마지막 자기 자랑의 기회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지난번에 국회에 와서 또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국민들이 하나도 인정하지도 않은 업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자랑을 했는데 예. 이제 시점상으로 대선이 더 깊어지게 되고 네. 또 후보가 이제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나면 거의 이제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문재인 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지막 탁현민 쇼가 아니었는가. 정말 마지막으로 너무 알아주든 말든 간에 내 자랑 좀 하고 그다음에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두리뭉실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형식상으로 한번 마지막 때우고 가자라는 식으로 하는 어제 마지막 자랑, 마지막 변명 그리고 탁현민 쇼의 전형적인 탁현민 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앉아 있었겠는가. 오히려 어제 거기에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대선 과정에서 야당 약간 그 방향 잘못 잡은 야당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의 심판이 지금 덮어져 가고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네. 아무도 그 코끼리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코끼리가 떠오르듯이 문재인을 잠시 문재인의 실정을 잊고 있었다가 어제 그 말하자면 TV에 그 장시간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아주 단 한 건도 잘한 것이 없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근데 어제 기가 막힌 게요. 그 이제 뭐 쭉 방청 얘기라고 할까? 뭐 이렇게 국민과의 대화의 대표 선수들을 깔아앉혔는데 하나도 그 문재인의 실정을 지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다 뭐 영도력이란 표현도 나오고요. 감사하다. 선진국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감사함을 느낀 적이 처음이다. 영도력이란 단어는 저 북한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칭찬 일색으로 해서 오히려 저는 후폭풍 역효과가 날 것 같은데요. 이따구로 했어 이런 식으로. 그런 말하기가 패널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네. 그런 얘기들을 하게 하는 그런 탁현민을 그렇게 스스로 안 하겠다고 나간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까지 해가지고 무슨 외국에 나가서 뭐 등산한 것도 아닌데 뭐 12시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발바닥에 뭐 물집이 생기고 어쩌고 하여튼 별의별 도대체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이 어디 뭐 기자들 담쳐놓은 그쪽을 뛰어넘지를 않나 이런 정말 정말 낯간지러운 그런 쇼들을 하는 그런 측근들을 옆에다 두고 어제 마지막 국민들한테 진짜 아주 그냥 정 떼려고 한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정을 떼려고 하는 그런 쇼를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예. 야, 어떻게 해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기사들 보고 해도 이제 막 몇 달 안 남기고 이직거리까지 하는구나.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닌데 그리고요. 혹시 저 종부세 고지서 받으셨습니까? 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더만요. 보니까 아니 3배, 4배가 나왔어요. 예. 그냥 뭐 50% 상승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 3배, 4배 이거 종부세 내려고 빚 내게 생겼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빚 내게 생긴 게 아니라 빚 내야 돼요. 빚 내지 않으면은 이제 못 내, 세금을. 세금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좌파 급진 과격 세력들 지구상에서 이제 거의 지금 사라져가는 종말을 구하고 있는 그게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도 문재인의 이런 정책들이 거의 이제 이렇게 끝내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부자들 돈 뜯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다. 이게 이제 아주 그 전에
그 전에 정말 뭔가를 몰랐을 때 국민들에게 했던 포퓰리즘, 극단적인 포퓰리즘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소위 부자라고 표현한 가진 사람들, 네. 이 가진 사람들의 어떤 경영 능력, 투자 네. 의욕,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이제 고용을 창출을 하고 서민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네.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선순환이 돼 왔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아주 우리가 늘 하는 얘기로 황금알 낳는 닭의 배를 그냥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황금알은 날 닭이 없는 거죠. 닭을 다 잡아먹었으니까. 그런 시기죠.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 경영하는 사람들, 시장 원리, 시장주의, 시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두드러 시장을 깨 부셔버리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분배해서 나눠 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럴지도 저럴지도 못하게 만드는 정말 그런 어리석은 정책의 마지막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와 또 윤석열을 보좌하고 있는 경제팀들이 우리나라 국가 재정의 문제, 국가 부채의 문제, 그리고 아까 조세의 문제, 이것은요 정말 원점에서 제로 그라운드에서 그라운드 제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새로 검토를 하고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처럼 경제 성장, 경제 회복, 경제인들의 말에 의욕을 꺾지 않는 경제를 살려서 나라가 함께 같이 부강해지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거예요. 비판만 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심각하니까요. 진짜 그 사람들의 의욕을 딱 꺾어버리고 나면 그러면요 경제가 또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네. 소득주도 성장을 자기들이 주장했다고 하지만 그게 틀린 게 나왔지 않습니까? 투자주도 성장, 투자주도 성장과 또 그 열매를 갖고 소득을 이끌어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게 하는 이러한 어떤 보완, 합치, 또 통합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윤석열의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진짜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겠어요. 나라가. 아니 그런데 지금 종부세가요 작년에 비해서 3배, 4배가 나와서 이게 또 재산세까지 또 내야 돼요. 그건 재산세는 따로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유세, 재산세에서 엄청난 폭탄을 맞으니까 그게 한 90몇만 명 된대요. 그럼 그 사람이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적지만 이 사람들이 맞아 뭐 어떻게 보면 세금도 많이 내고 어떻게 경제 우리나라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근간인데 이렇게 해서 조세 저항 같은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착해서 안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세 저항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요. 네. 지금 그동안의 저 사람 좌파들의 노력으로 조세 저항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일어나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대상자가 90만 명이다. 네. 유권자만 해서 3,750만 명이고 국민은 5천만 명인데 네.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90만, 100만 하고 나머지 하고 편을 갈라서 하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옛날에는 47%, 지금 한 39%가 아예 그 세금을 내지 않는 네. 간접세 빼놓고는 세금 자체를 안 내게 해. 그렇게 놓고 해야 되는 이렇게 지금 세금 체계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조세 저항을 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아까처럼 그 90만 명, 세금 많이 내는 사람에 대한 증오심, 대결 의식, 또 뭐 이렇게 양극화에 대한 그 상대방에 대한 그런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거, 이게 바로 극단적인 포퓰리즘이고 이게 바로 좌파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자기 그 잘 나가던 나라들을 망하게 만들었었던 가장 기본인데 그걸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주 세게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산수로 풀면 안 된다는 거죠. 90만 대 3,750만 어떤 쪽 편을 쓸래? 이게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이 90만 명 중에 몇몇의 대기업에 말하자면은 근무하고 있는 많은 수십만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 그 수십만 명의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그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또 제1, 제2, 제3, 제4로 내려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협력업체들과 거기에 납품하는 것과 그 사람들로 인해서 월급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 먹고 살아가는 많은 동네 가게들, 이런 자영업자들,
이런 대로 계속 확산이 돼가는데 그게 대기업만 아니고 중견기업만 아니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나름대로 요즘에도 몇백억씩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부 이런 의혹을 꺾어버리면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이 돈 갖고 더 이상 우리 가족들 3대 묵고 살고 돈 안 벌어. 해갖고 더 이상 투자를 안 해갖고 투자 의혹을 꺾어버리든지 나 이 나라에서 나 저 장사 안 해 사업 안 해 아니, 그거 외국으로 다 사람이 나가버리든지 네. 그러니까 이런 돈 가진 사람들의 기업 의혹을 꺾어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버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에 있어서 고용을 늘리는 기업 성장을 못하게 투자를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건요 복지국가가 아닙니다. 복지국가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행복국가여야 되는데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일하지 못하게 사업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사업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들어놓아버린 건 행복국가가 아닙니다. 그건 복지국가가 아닙니다. 이 정권은 정말 너무너무 국민을 우습게 하고 아메바 정도로 알아요. 그냥 이거 아니면 저것으로 선택하는 국민으로 생각을 이렇게 국민 수준을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망한 나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면서도 또 다시 지금 이렇게 국민들을 평가를 하고 3배, 4배를 한꺼번에 마련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의혹이 꺾이죠. 이 조세 정책이 지금까지 우리가 동서고금의 역사를 놓고 봐보면요, 정권 망한 나라에 과거 왕조가 망하거나 정권이 망하거나 또는 체제가 망하거나 이런 거의 대부분의 국가의 공통점은 방금 말씀하신 조세 저항인데 그 조세 저항이 겉으로 안 나타나더라도 그 조세 정책에 잘못 펼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처럼 성장하고 발전하고 확 폭발하려고 하는 국민의 에너지에 완전히 물을 부어갖고 꺼버리고 원동력을 갖다 보장내서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 망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네. 지금 대선 앞두고 이쪽이 3배, 4배 불려가지고 마치 이 사람들 죄인 취급을 하고 돈 버는 사람들 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또 기업하고 사업하고 돈 많이 벌고 자기 노래가 땀 흘려서 노래가 한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어떤 그 죄인 취급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보고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특히 20대들은 정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아주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돌아서 갖고 있습니다. 왜? 얘들은 아주 굉장히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돌아섰습니다. 30대들은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삶의 이익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30대들이 돌아선 겁니다. 40대들의 일부를 빼놓고 50대까지도 이제 가장이 돼보고 이렇게 20대 자식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해가지고 50대까지도 좌편향 사람들하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60, 70대 어른들은 당연히 경험과 경륜 때문에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들이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저런 발버둥으로 인해 가지고 좌파가 소멸돼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럼요.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네들은 이제 그게 우리 국민들이 착해서 조세저항 안 할 것이다 해봐야 그 90몇만 명 너희들 반발해봐야 나머지는 표 얻으면 된다. 나라가 망해도 그거는 내 임기 내에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데요. 이제 그 결과는 서민들이 피해보고 그렇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피해보는 거예요. 네네. 여러분들이 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뭔가 우리 국민들의 저항권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럴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